안녕하세요. 지혜의 기부 유희영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족이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소홀하기 쉬운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호가 종료된 동생들을 위해 사회적 기업가의 길을 걷고 있는 김성민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는 브라더스 키퍼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또 그들의 말을 궁금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를 아시는 분보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텐데요. 제가 먼저 제 자랑을 하고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살에 보육원에 입소를 하였습니다. 보육원에 입소를 할 때 저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모두 보육원에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김성민이라는 이름과 1985년 6월 2일이라는 생일도 보육원에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전히 저의 진짜 이름과 저의 진짜 생일은 알지 못합니다. 부모님께서 저를 맡기신 것이 아니라 제가 안홍초등학교 앞에서 발견이 되어서 그렇게 보육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보육원의 시절을 떠올려 보면요, 지금도 두려운 마음이 가장 먼저 드는데요. 그때를 떠올려 보면 맞고 굶고 했던 것들이 일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80명의 아동들이 함께 있었지만 선생님은 2-3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형과 누나들 손에 컸었는데요. 아이들끼리 지내다 보니 굉장히 행복했을 것 같죠.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매일 지옥보다 더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짧게 얘기 드리면요, 우리들끼리 실미도라는 영화를 보면서 저곳은 천국이겠구나 라고 이야기했던 적도 있고요. 도관이라는 영화를 보면서는 우리 이야기가 전해지면 정말 세상은 뒤집어지겠구나 라고 이야기했던 적도 있습니다. 한 번은요, 나이가 좀 들어서 저희 보육원으로 들어오는 원아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형들에게 굉장히 심하게 맞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희는 드디어 이 폭력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더 반전의 상황들이 저희들 앞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 경찰이 그 아이를 선생님께 인계를 했고 선생님께서는 그 아이를 형들에게 인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처음 맞을 때보다 더 심하게 맞았고, 저희들은 우리는 우리의 폭력이나 이 굶주림, 가난들은 어떤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도 없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때 몸과 마음으로 각인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갔던 목적은 단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어서 어른이 되어서 형들과 선생님에게 복수하는 것, 그게 저희들의 삶의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부모라는 개념도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입학식에 저의 손을 잡고 온 분들을 저는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있는 다른 친구들은 엄마 아빠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형과 누나들의 손에 이끌려서 학교에 가고 학교를 하곤 했었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등교를 하고 하교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름과 얼굴이 궁금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학창 시절은 어땠을까요? 학창 시절에는 고아나 보육원이라는 단어로 굉장히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교실에서 물건이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제가 지목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선생님이나 친구들의 그 시선들이 저를 범인으로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범인이 아니었지만 어떠한 반론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위압감을 느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발 우리 반에서 물건이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의 시간들을 채워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하루에도 수십 번 경험을 하며 고아라는 것이, 또 보육원에 산다라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아라는 것이, 보육원에 산다는 것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고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죄인처럼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어린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웠고 학교나 집 어디에서도 누구에게 이러한 상황들, 또 이 마음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매일매일 저의 삶을 채워갔고 그렇게 홀로 버려진 삶을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자연스레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하는 부모님이 원망스러웠고, 중학교 2학년 때는 부모님께 복수하고자 가방에 칼을 넣고 당연히 기도했습니다. 학창 시절은 제가 어떠한 것도 선택할 수도 없고 결정할 수도 없었던 로봇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시간들이 너무너무 괴로웠는데요, 이것보다 더 두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육원을 퇴소한 날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의아하지 않으세요? 이제 고아라서 당하는 서름을 벗어나고 또 보육원에서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왜 나가는 것이 더 두려웠을까요? 사실 저희는 먼저 퇴소한 선배들의 상황들을 매일매일 소식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다면 희망과 기쁨으로 퇴소한 날을 기다렸겠지만 그와 반대되는 소식들이 항상 들려왔었는데요, 남자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범죄를 저질러서 경찰서에 갔거나 교도소에 들어갔다는 소식들이, 또 누나들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를 하거나 그분들의 자녀가 다시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들을 보면서 저 또한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라는 두려움으로 퇴소하는 날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보육원에서는 만 18세, 즉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보육원을 자동적으로 퇴소를 해야 됐는데요, 저에게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부터 보육원을 나가라는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그때를 생각하면 굉장히 두렵고 지금도 떨리는 것 같은데요, 당시에 제가 퇴소를 할 때 퇴소할 수 있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먼저 퇴소한 선배가 5만 원을 보내주어서 그 돈으로 서울행 버스표를 구하고 그렇게 저의 자립은 준비 없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시 저의 삶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라고 생각하시고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이라 생각하시고 저의 19살 시절로 함께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외투 몇 벌과 속옷 몇 개를 가진 백팩 하나를 들고 있는 한 소년입니다. 그리고 서울행 버스표와 그 버스표를 사고 남은 2만 원이 여러분이 가진 전 재산입니다. 무형의 재산도 한번 따져볼까요? 기술이나 지인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자격증이나 기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연락을 해서 도움을 구할 곳도 없습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은 강변 터미널입니다. 계절은 추위가 가장 기승을 부리는 2월이고 살을 도려내는 추위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실 수 있으신가요? 공원에서 박스를 담요 삼고 신문지를 이불 삼아 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친구 삼아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었고요. 깊은 잠에 빠져들 때면요, 위험하다고 생각했는지 모기들이 따끔하게 깨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낭만적인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동화같이 멋진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이전과는 다른 또 반전의 시간들이 저에게 허락되었다면 너무 좋았겠지만 저는 퇴소 후 6개월간 노숙 생활을 했습니다. 당연하듯 엄마에게 전화하면 되지, 또 지인에게 도움을 구하면 되지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그런 당연한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누구나 언젠가는 고아가 됩니다.
그 시간이 저에게 조금 더 일찍 온 것일 뿐인데 세상은 저에게 너무 가혹했던 것 같습니다. 6개월의 노숙 생활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겨웠습니다. 세상에 홀로 버려진 듯한 외로움이 제 삶을 가득 채워가고 있었고, 공중 화장실에서 고양이 세수를 하고 쓰레기통에서 누가 먹다 남은 음식들을 먹으며 끼니를 대신했습니다. 그때의 삶을 떠올려 보면 지금의 이 삶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후에 먹여주고 재워줄 곳이 필요했고, 그때부터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이 저의 첫 직장이었는데요. 돈이 조금씩 모이다 보니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감사한 기회로요, 비영리 단체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을 통해 대학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제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은요, 보육원 안에 있는 친구들을 지원하고 또 보육원을 퇴소한 친구들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였습니다. 제가 근무한 곳이 미국 비영리 단체였기 때문에 미국인이나 이민 2세들과 함께 활동했습니다. 저희는 보육원에 일주일간 함께 머물며 아이들하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입고 또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생활을 했었는데요. 아이들이 어떠한 행동들을 하든지 또 어떠한 언어들을 쓰든지 저희는 무조건 사랑하고 품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누군가에게 사랑을 온전하게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경험은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나 잠을 잘 때에 또 놀이를 할 때에 모든 친구들이 제 주위에만 몰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의 그런 행동들이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들의 그런 행동들이 이해가 되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제가 보육원 출신인 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먼저 퇴소한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매일 소식을 들으며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배들의 소식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비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모습을 통해서 친구들이 용기와 희망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요, 저에게 안기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사실 멋지고 잘생긴 분은 이렇게 저와 함께 온 미국 분들인데 저에게 친구들이 잘생기고 멋지다고 얘기해 주었을 때 굉장히 놀라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그런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저도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회복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이러한 얘기를 마음껏 들어보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안아줄 때마다 저의 상처와 아픔들이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러한 경험들이 조금씩 쌓이면서 보육원 출신이라는 것은 숨기고 감춰야 되는 것만으로 알고 있었는데,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시간들, 저희 보육원의 시간들이 그런 귀한 시간들이라는 걸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품어왔던 꿈인데요. 나와 같은 환경에 있는 친구들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싶다라는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사실 꿈이라고 하기보다는 저의 불편함과 저의 바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생각만으로 행복했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일매일 생각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들로 저의 삶을 채워갔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작지만 이렇게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없는 우리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면서 교육과 후원으로 사람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7년간 비영리 단체에서 근무하며 후원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후원은 영원히 지속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기한이나 시간이 되면 종료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후원입니다. 보호종료 청년들은요, 후원을 받을 때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후원이 중단이 되거나 끊길 때 바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거나 성매매를 하거나 우리들의 선배들이 그래 왔듯이 우리 친구들이 후원이 끊기는 그 순간에 그 시간에 바로 문제에 노출이 되고 또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보면서 후원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보육원 선생님들과 보육원을 퇴소한 보호종료 청년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터뷰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보육원의 핵심 키워드는 자립인데요. 자립을 위해서는 결국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사업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자리를 줄 수 있는 많은 사업가들을 찾아다니며 만났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100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좋은 일자리, 많은 일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문제가 드디어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번째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오래 근무한 친구가 3개월이었고요. 보통 1, 2주 만에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것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친구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회사의 대표님들과 우리 아이들을 다시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공통적으로 나왔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회사에서 아이들의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챙겨주시고 잘해주셨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느꼈냐면 내가 보육원 출신이라서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나? 또 이와는 반대로 일을 배우다 보면 큰 소리가 나가는 혼이 날 수도 있는데 이때에도 내가 보육원 출신이라서 나를 막대하나? 이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굉장히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과 순간들을 친구들의 마음 아픈 것들로 채워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 저는 일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회복하고 정서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여러 가지를 도전한 끝에 브라더스 키퍼라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식물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정서를 회복하고 또 치유하는 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 브라더스 키퍼는 2018년도 5월 달에 설립하여 지금은 9명의 동료가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8명이 보호종료 청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10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올해 5월 달에는 3명의 동료들을 추가로 고용할 예정입니다. 회사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있듯이 브라더스 키퍼는 보육원을 퇴소한 보호종료 청년들을 우대합니다. 그리고 보육원에서 지낸 시간들을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육원 출신을 우대하는 것은 보호종료 청년들이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당당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마음들을 담은 것입니다. 또 경력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우리 회사는 결국 보육원 안에 있는 친구들과 보육원을 퇴소한 친구들을 도와줘야 되는 회사인데 사회복지학 박사보다 이들의 경험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경력으로 인정하기 싫어도 이 분야에는 이들보다 더 멋진 전문가가 없습니다. 한 명의 동료가 필요했고 그때 한 명의 친구에게 저희 회사를 소개하고 저희 회사에 일자리를 제안했습니다. 그 친구가 좀 더 고민해 보겠다고 했었고 그 사이에 한 명의 친구가 일자리가 너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급한 그 친구를 먼저 고용을 했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먼저 제안했던 친구가 일을 하고 싶다고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는 스타트업이었기 때문에 당장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았고 무작정 일자리를 늘려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뭘 고민해요? 당신의 급여를 주면 되잖아요. 사실 저는 그 한마디가 저에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제 급여가 사라지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제가 그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충격으로 느껴졌습니다. 브라더스 키퍼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가 아니라 보호종료 청년들을 위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아내의 지혜로운 생각에 감탄하며 한 명의 친구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스토리를 통해 들어온 직원들은 브라더스 키퍼를 회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들은 밤 11시가 넘도록 사무실에서 남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놀 시간도 부족할 텐데 뭘 하고 있니? 저희 동료들이 저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더 잘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더 많은 동생들을 고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 브라더스 키퍼는 워라벨이 아닌 워크앤홈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과 가정이 절대 구분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가족을 만나고 또 식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긴 시간 동안 고아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누구보다 가족이 많았고 부모님이 많았습니다. 한국에는요 240여 개의 보육원이 있고 매년 이곳에서는 3,000명의 아동들이 보육원을 퇴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저의 가족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많은 어른들이 조언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나누어 주십니다. 부모님이 없는 저에게 이분들은 부모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부모가 많고 누구보다 가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기댈 수 있는 것, 또 기댈 수 있는 존재를 찾아주는 것, 또 가족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행복의 기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는 브라더스 키퍼 김성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제가 듣기로는 직원들보다 급여가 높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동료들이 이제 나의 회사처럼 느꼈으면 했어요. 우리 회사가. 그런데 회사의 대표가 급여를 많이 가져가면 그것은 나의 회사가 아니라 대표의 회사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의 회사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래 나의 급여를 가장 많이 받는 직원의 급여를 넘지 않도록 만들어 놔야겠다 그렇게 설정을 했더니 실제로 저희 동료들이 정말 나의 회사처럼 회사를 그렇게 함께 가꾸어가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네. 지금에서야 드는 생각이지만 조금의 후회는 없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여쭙고 싶네요. 너무 감사하게도 네. 회사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회사가 성장을 하면 제 잔고가 채워져서 기뻐져야 되는데 사실 그 기쁨보다는 회사의 잔고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 많은 보호종료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 많은 동료들이 그것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기쁨이 저에게까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보호 종료 청년들의 안정적이고 안전한 자립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청년들이 사회적 울타리에서 희망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SK 브로드밴드와 안양문화예술재단이 공동 기획한 지혜의 기부,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